한국에서 70대를 살아간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혼자 듣는 일과 같습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고 문 앞 초인종 소리도 끊기고 통증이 와도 혹시 오늘 밤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삼키며 버티는 밤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은퇴한 지 10년 된 정혜민 72 전직 경제학자가 평생의 신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선택권이 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평생 돈보다 관계, 돈보다 가치를 외치던 학자가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말하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만 가난은 사람을 겸손이 아니라 작아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치과가 고파도 진료비가 걱정돼 한 달을 참고 친구와 밥 한 끼가 부담돼 약속을 미루고 아픈데도 아이들 걱정할까 말도 못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무서워 잠옷을 겹쳐 입으며 버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노년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 노인의 절반이 빈곤, 고독사는 매년 증가, 노후 의료비는 끝없이 상승,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구조. 이 영상은 바로 그 잔인한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 인생 레벨을 지켜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왜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지, 왜 인간관계, 건강 취미까지 돈이 좌우하는지, 어떻게 하면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한국 노년층에게 일어나는 현실적 사례들, 이 모든 것을 깊고 정확하게 다룹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지침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보시다가 이건 꾸준히 들어야겠구나 싶을 때 가볍게 눌러두시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한 지 어느덧 10년. 정혜민 72. 교수는 요즘 들어 자주 과거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돈은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가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해 가르쳤던 말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지금 전혀 다른 문장을 입에 올립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 은퇴한 경제학자의 충격 고백입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이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돈보다 사람, 가치, 철학을 더 소중히 여겼어. 하지만 정작 늙고 나니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건 결국 돈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부정해온 진리를 뒤늦게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연구실도 학생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치스럽지 않았고 책과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연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생활비, 의료비, 관리비는 매년 오르기만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고령자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가 연구실에서만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허리가 아파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추가 검사를 해보자는 말을 듣고도 가격을 먼저 물으며 망설였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검사했겠지만 은퇴 후에 그는 혹시 다음 달 카드값을 못 내면 어떡하나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죠. 내가 말하던 고귀한 가치들은 결국 여유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었구나. 그 뒤로 그는 자신이 가르쳐온 모든 철학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그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의 점심자리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뭐 먹자 하면 그냥 함께 먹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싼 메뉴를 고르게 됩니다.
그걸 눈치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낼게. 너 오늘은 그냥 먹어. 분명 선의였지만 그 말은 정 교수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사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돈 때문에 위축되는 감정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현실을.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선택을 잃는 거요. 인간으로서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요. 그의 말은 사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노년을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꿰뚫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년의 돈은 욕심의 영역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정혜민 교수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이 진실을 이제는 담담히 그러나 깊은 슬픔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아마 깊이 박힐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년층이 겪는 불안, 그 끝에는 결국 경제적 취약함이 있습니다. 건강보다, 외로움보다, 관계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목적은 두려움을 키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길을 함께 찾을 겁니다. 정혜민 70 교수는 평생 지식인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처럼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의 흔들림은 그의 삶을 가장 깊이 흔들어 놓은 주제였습니다. 젊을 때 그는 누가 보든 말든 적은 월급에도 책을 사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학생들과 토론할 때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마시오. 사람이 가치 있고 지혜로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스스로 믿어온 이 고상함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체면은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근처 병원에 들른 그는 의사에게서 추가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젊었다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격부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검사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의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하지만 정 교수는 그 짧은 순간이 자신의 자존심이 크게 무너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체면이 아니라 돈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은퇴 후 비용 앞에서 흔들리는 자존심. 정 교수는 또 다른 순간을 떠올립니다. 오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간 자리. 젊었을 때는 늘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넘겼지만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가격이 가장 낮은 메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챈 친구가 말합니다. 혜민아,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어. 오늘은 내가 낼게. 그 말은 배려였지만 정 교수의 마음에는 무겁게 꽂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친구에게까지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었나? 한국 사회의 많은 노인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계속 얻어먹으면 미안해서 약속 자체를 안 하게 된다. 바로 이런 감정들이 노인을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체면보다 더 큰 벽. 자식에게 손 벌리기 두려움. 한국 노인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도 저희한테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건 말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역할로 평생을 버텨왔던 사람들은 은퇴 후 갑자기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정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랄까 걱정될 때도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자식에게 부담으로 남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체면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은퇴 후의 체면이란 나 자신이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그 체면을 지키려면 현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의 현실은 체면을 지켜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 한국의 1인 가구 노인 비율이 급증하고 치료비, 관리비, 식비가 매년 오르며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도 어렵습니다. 즉, 체면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체면을 지킨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일인데 돈이 없으면 그 체면도 지킬 수 없더군. 그러나 그는 결국 스스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깨달음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체면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지킬 힘을 스스로 길러야 한다. 이후 그는 작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지출을 기록하며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였습니다. 정혜민 72 교수는 어느 날 오래된 책을 펼치다 문득 이런 문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인생의 3대 불행은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것,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에 가난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 고전이 말한 인생 3대 불행. 그러나 한국 노년은 4대 불행을 겪는다. 입니다. 정 교수는 천천히 책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옛사람들은 참 통찰력이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 한국 노년에겐 불행이 하나 더 생겼어. 그가 말한 네 번째 불행은 바로 혼자 늙어가는 공포, 즉 고독한 노후입니다. 예전 세대는 자녀와 함께 살며 자연스럽게 돌봄을 받았지만 지금 한국 노인의 대부분은 스스로 노후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것,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위험. 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출세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이 들고 알았어. 성공이 빠를수록 사람은 주변의 기대에 스스로를 갇히게 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성공이 자주 신화처럼 소비되다가 노년에 이르면 과거 영광이 오히려 짐이 되곤 합니다. 젊을 때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더 큰 공허와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중년의 배우자 상실, 한국 노인의 외로움은 더 가혹하다. 정 교수는 주변에서 수없이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남성 노인들, 경로당에서도 말없이 구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사랑을 잃는 것뿐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던 정서적, 실질적 의지처를 잃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외로움은 더욱 짙게 깔리고 이 외로움은 한국 노인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3. 노년에 가난해지는 것. 대한민국이 가장 잔혹한 현실. 고령층 빈곤율 OECD 1위. 한국 노년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지는 거야. 지갑이 얇아지는 만큼 내 삶도 얇아지는 느낌이지. 검사 하나도, 밥 한 끼도, 난방비도 모두 계산부터 해야 하는 삶. 이건 단순히 가난이 아니라 존엄의 침식입니다. 4. 현대 한국 노년의 새로운 불행, 혼자 늙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불행. 정 교수가 말한 네 번째 불행, 바로 고독한 노후입니다.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지역 공동체 붕괴. 한국의 노인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를 보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정 교수는 말합니다. 가난은 참고 살 수 있어. 하지만 혼자는 정말 힘들어. 그 외로움은 서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건강을, 삶의 의지를. 이 4대 불행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혜민 교수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4대 불행은 지금 한국에서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것은 가난과 고독이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불행을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추고 줄일 수는 있어. 그게 바로 스스로 준비하는 힘이야.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나 정신론이 아니라 실제 한국 노년이 당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 뒤 얻은 결론입니다. 정혜민 70 교수는 은퇴 후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젊을 때 가난했던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곧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네 번째 주제, 젊을 때의 가난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노년의 가난은 종착지다. 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 젊을 때의 가난은 도전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제한이다. 정 교수는 20, 30대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월세가 밀려도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도 괜찮았어. 일하면 다시 모을 수 있었고 미래가 있었으니까. 젊을 때 가난은 힘들어도 끝이 없고 언제든 다시 일어서고 배우고 시도할 수 있는 움직이는 가난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전혀 다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할 기회도 거의 없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노년의 가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고여버린 멈춰있는 가난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이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2. 다시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한국 노년의 잔혹한 노동 현실. 정 교수는 은퇴 후 잠시 일할 수 있을까 싶어 근처 마트와 카페에 문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요. 요즘은 젊은 알바들이 많아서요. 아무리 성실하고 경력이 많아도 나이가 들면 노동시장에서 거의 투명인간이 되는 현실. 한국의 60, 70대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은 그저 불평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노년에 가난해지면 다시 일어나려는 발버둥마저 허공을 향하게 됩니다. 3. 가난을 벗어날 에너지도 체력도 선택지도 사라진다. 정 교수는 말합니다. 몸이 예전만 같아도 어떻게든 다시 해보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소. 등산도 조심해야 하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하루에 2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는 나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벌면 되지. 라는 말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노인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 체력, 기회, 선택권, 모든 것이 함께 줄어드는 복합적 빈곤입니다. 4. 노년의 가난은 종착지가 되기 쉽다. 정 교수는 어느 겨울 난방비가 두려워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지내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깨달았어. 아, 이 가난은 조금만 방심하면 내 인생의 종착지가 될 수 있겠구나. 가난이 깊어지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과 병이 따라오며 병이 오면 더 큰 비용이 필요해지고 결국 가난은 더 깊어지는 악순환의 터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5. 그러나 정 교수는 이런 절망에서도 해답을 찾았다. 그는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마다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가난이 종착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그는 텔레비전 구독을 줄이고 택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생활 습관을 만들고 관리비 줄이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발견했습니다. 정 교수는 말합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요. 이 말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정혜민 72. 교수는 어느 날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불행이 삶 전체를 잠식한다. 이 문장은 오늘 이야기의 5번째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설령 통장 잔고가 얼마 없더라도 나는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난해도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죠. 하지만 은퇴 후 가난은 전혀 다른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이 매일같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는 순간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한다. 정 교수는 가끔씩 스스로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가장 먼저 보는 건 메뉴가 아니라 가격입니다. 먹고 싶은 건 오른쪽,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 왼쪽. 그는 말합니다. 메뉴판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르는 것 같았어. 음식 하나도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는 현실은 그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2.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참고 버티는 날들이 많아진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욱신거려도 그는 혹시 검사비가 많이 나오면 하는 생각에 병원 가기를 미룹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증상 참기입니다. 정 교수는 이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치료를 미루는 건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라 돈 걱정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3. 손주에게 작은 선물 하나 못 사줄 때 찾아오는 깊은 자책감. 정 교수는 손주 생일 때 몇만 원짜리 선물을 사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엔 내가 먼저 용돈을 챙겨주던 사람인데 이제는 작은 선물 하나도 망설여야 하다니.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스스로 능력이 없는 할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감정. 이 감정은 노년에게 가장 깊고 아픈 상처입니다. 4.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가난은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 사람들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는 태도, 어떤 자리에서도 편하게 웃기 어려운 마음. 정 교수는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당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비참함이 가슴에 깊게 박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가난이 문제인 게 아니라 가난 앞에서 무너지는 내가 문제였어. 그래서 나는 나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 교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아침에 얼굴을 꼼꼼히 씻고 간단한 산책을 하고 지출을 기록하는 것. 돈은 당장 늘지 않았지만 자존감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민 7. 스릴 교수는 은퇴 후 가장 뼈아프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6번째 주제. 인간관계는 결국 돈이 있어야 지속된다. 이 잔인한 진실 말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게 아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서 그 믿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 친구를 만나려면 결국 돈이 든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정 교수는 오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커피 한 잔 5,000원, 점심 한 끼 1만 원, 지하철 왕복, 작은 선물. 아무리 소박하게 만나도 만남에는 늘 비용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몰랐어. 친구랑 만나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지. 한국 노년층 대부분이 은퇴 후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친구 만남입니다. 왜냐면 그 사소한 금액조차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2. 계속 얻어먹는 사람이 되면 관계는 무너진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끼리 돈을 내는 문제는 원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이 문제는 서서히 관계의 중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정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 얻어먹다 보면 자신이 부담스러운 친구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감정. 내가 없는 편이 편할지도. 이 생각이 들면 그 순간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약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관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이건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가난이 만들어내는 잔인한 심리적 거리입니다. 3.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고립이 깊어진다. 역설적인 노년의 현실. 정 교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면 또 돈이 들어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결국 혼자 있게 되고 이 악순환은 지금 한국 노인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특히 남성 노인들은 돈이 없어 미안하다라는 이유로 동창회, 모임, 취미 활동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관계가 끊기고 고립이 시작되고 건강과 정신이 함께 무너집니다. 4.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관계도 준비가 필요하다. 정 교수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하지만 돈만 있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그는 두 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적어도 인간관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마련하는 생활 습관. 둘째, 돈보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먼저 세우는 것. 그는 지출을 줄이되 완전히 고립되지 않을 만큼의 만남 비용은 꼭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노년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하더군. 돈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관계를 살려. 정혜민 70. 교수는 은퇴 후 어느 날 자신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바로 오늘 7번째 주제, 사회적 연결망의 붕괴. 돈이 없으면 세상과의 마지막 끈도 끊어진다. 이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활동적이었고 강연과 연구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부르던 모임도 줄고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참여했던 활동들이 하나둘씩 비용의 장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 사회활동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정 교수는 처음엔 무료라고 들었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비 외에도 교재비, 교통비, 소소한 식사비까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아, 이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구나. 그는 그때 마음속 깊이 벽 하나가 세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진 동호회, 여행 모임, 문화센터 강좌, 모두 조금씩 돈이 듭니다. 하지만 노년에게 그 조금씩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돈이 부족해지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국 고립이 깊어진다. 정 교수는 어느 날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오랜만에 노년 대학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국내 여행이었지만 참가비는 15만 원.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날은 연락이 줄고 또 어떤 날은 아예 초대가 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 교수를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그를 천천히 사회적 연결망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3. 고립은 우울을 부르고 우울은 건강을 무너뜨린다. 한국 노인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정 교수도 자신이 사람을 멀리하게 될수록 말수가 줄고 체력도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지더군. 우울은 건강을 약하게 만들고 건강이 약하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료비가 늘면 가난이 깊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출발점은 결국 고립입니다. 4.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 사회적 연결은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선이라는 것을. 정 교수는 어느 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과의 끈을 놓치면 나는 너무 빨리 무너질 거야. 그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저비용 인간관계 유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동네 도서관에서 30분 앉아있기, 복지관, 무료, 건강, 강의 듣기, 근처 공원 산책, 모임 참여하기. 이 작은 연결들이 그에게 다시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돌려줬습니다. 정 교수는 말합니다. 관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관계를 만들 기회조차 없어지는 게 현실이야. 그래서 나는 작은 연결부터 다시 이어붙였지. 정혜민 70인 은퇴 후 한 가지 뼈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오늘 8번째 이야기. 취미는 행복을 주지만 행복을 지속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 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전 그는 취미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취미의 깊이가 커질수록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계속 생각나는 책이 생기면 그 책을 직접 소장하고 싶어졌습니다. 중고책을 찾아도 1만 원, 새 책은 1만 5천 원. 적은 금액 같지만 연금 생활자에게는 신중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필 스케치로 시작했을 때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잘 그리고 싶어지면 캔버스가 필요하고 물감이 필요하고 붓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깊이 좋아한다는 건 결국 돈이 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취미는 원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의욕을 살려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로 행복을 고르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노인들이 미술교실, 사진반, 합창단에 가고 싶어도 등록비와 재료비가 부담돼 그냥 포기합니다. 그 포기들이 반복되면 삶에서 기쁨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즐거움을 잃으면 사람은 금방 늙습니다. 하루가 특별하지 않고 기대되는 일이 없고 세상이 온통 회색처럼 보일 때 노인의 우울이 시작됩니다. 정 교수도 경험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이 덜 드는 걸 선택해야 한다는 게 자꾸 마음을 쪼그라들게 했소.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취미를 유지하는 방법을 직접 찾아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료 수채화 강좌를 듣고 공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연습을 하고 무료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적은 재료로도 표현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미는 비싸야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한다는 마음이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즐기는 게 중요하더군. 그는 비싼 취미를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여건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행복을 뽑아내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정 교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취미는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고 돈이 조금은 필요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작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진실입니다. 정혜민 70인. 어느 순간부터 외식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9번째 이야기. 식사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노년. 메뉴판 가격부터 살피는 삶. 이 현실이 그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만나면 고민 없이 먹고 싶은 메뉴를 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은 자연스럽게 메뉴판의 제일 왼쪽 가장 싼 항목으로 향합니다. 버릇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지갑이 허락하는 걸 고르게 되더군요. 이 말은 한국 노년층 대부분이 겪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외식비는 해마다 오르고 집값과 관리비는 계속 부담되고 연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빠듯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한 번이 여러 감정이 섞인 복잡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백반 어때? 하지만 그는 혹시 더 싼 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가 메뉴를 고르는 동안 그는 슬쩍 가격표를 훑었습니다. 1만 2천 원, 1만 5천 원. 요즘 기준으로는 흔한 가격이지만 그에겐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가격에도 주저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게는 이런 순간이 자존감을 크게 흔듭니다. 먹는 즐거움은 삶의 마지막 남은 즐거움인데 그마저도 맘껏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건 삶의 색이 점점 흐려지는 경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느끼는 식사 스트레스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식당 가격은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 가게 형편상 외식은 줄여야 하고 한 번 나가면 가급적 싼 메뉴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외식 자체를 피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식사 한 번 때문에 관계까지 멀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비싼 외식 대신
가끔은 직접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를 해보는 것. 가장 저렴한 식당이라도 맛있는 곳을 찾아 메모해두는 것. 점심시간 대신 조금 더 저렴한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 그는 말합니다. 내 입맛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면 마음까지 말라버리니까요. 이 작은 노력들이 그의 노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정혜민 70호, 은퇴 후 어느 순간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10번째 이야기. 은퇴 후 인생의 레벨은 잔인하게 돈이 결정한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던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적이 인생의 레벨을 정했고 직장에서는 직급과 연봉이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기준이 사라지고 대신 딱 하나, 얼마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생활 수준, 인간관계, 건강, 취미, 일상 모두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아도 누구는 요양보조 서비스를 쓰고 누구는 시켜먹는 반찬 가게를 이용하며 누구는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반면 어떤 노인은 무릎이 아파도 버스를 갈아타며 병원을 다니고 반찬값을 아끼기 위해 마트 세일 시간만 기다립니다. 삶의 차이가 성격이나 취향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 하나로 갈라지는 현실. 정 교수는 말합니다. 은퇴 후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 줄 알았소. 하지만 아니었어.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활발하게 살아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세상과 멀어지더군요. 이 차이는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크게 드러납니다. 같은 등산을 가도 누군가는 좋은 등산화를 신고 여유 있게 걸으며 누군가는 낡은 신발로 발을 아끼며 걷습니다. 같은 병원에서도 누군가는 정밀 MRI를 찍고 누군가는 비용이 부담돼 기본 엑스레이만 찍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누군가는 문화센터 두세 개를 동시에 다니며 누군가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봅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의 레벨은 돈이 결정한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절망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 교수는 이 차이를 보며 좌절하는 대신 한 가지 결론을 스스로 도출했습니다. 레벨이 돈으로 나뉜다면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가장 현명하게 써야 한다. 그는 비싼 활동을 욕심내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건강, 연결, 취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어디에 써야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레벨을 정하는 건 맞지만 그 레벨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는 내 선택이더군요. 노년의 삶을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건 거창한 자산도 누가 대신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작은 의지. 이 한 가지가 노년의 레벨을 견디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정혜민 72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11번째 이야기. 그래서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돈은 노년의 방패이자 자존심이다. 라는 말을 왜 어른들이 그렇게 반복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젊을 때 했던 선택들을 돌아봤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 대출 상환, 모두 당연한 책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준비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한국의 많은 장년층이 똑같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고 본인의 노후 준비는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대부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내 노후는 누가 대신 준비해주지 않더군요.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었소. 노년의 돈이 방패가 된다는 말은 다소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돈은 병원비를 막아주고, 돈은 고립을 막아주고, 돈은 관계를 유지하고, 돈은 최소한의 선택권을 지켜줍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 아플 때 병원 문턱부터 두렵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지갑부터 신경 쓰여
발길이 멈춥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책이 있더라도 돈이 없어 못한다는 말이 노년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욕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요. 자존심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요.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은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에 치여 노후 대비는 항상 후순위로 밀립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나침반을 찾았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준비를, 작은 절약과 작은 저축으로 지출 줄이고 생활 패턴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후 안전망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군요. 나를 위해 쓰는 돈이 결국 내 노년을 지키더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 과정을 겪었고 정말로 노년의 안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준비들은 그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소. 하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을 지킬 힘마저 없더군요. 그래서 나는 내 남은 날들을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있소. 이 말은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중장년과 노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정혜민 70인 이 마지막 이야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다. 라는 결론 앞에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돈보다 가치, 사람,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 동안 겪은 현실은 그가 믿어온 모든 철학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낼 힘은 결국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들을 붙잡아줄 힘조차 없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여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혜민의 지난 시간은 이 단순하지만 잔혹한 진실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힘,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 지치지 않게 취미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권, 이 모든 것이 돈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건 패배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더군요. 그 이후 그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몸을 돌보며 병원비가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로움을 막기 위해 하루에 한 번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그의 노년은 조금씩 안정되고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레벨을 정하는 게 현실이라면 나는 그 레벨 안에서 나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을 선택할 거요. 그게 바로 남은 삶을 스스로 붙들어두는 힘이더군.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지금도 부자가 아니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소. 내가 나를 지킬 힘을 조금씩 만들고 있으니까. 이 말은 지금 한국에서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도, 관계도, 취미도, 자존감도,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가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